저 목사의 해명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갖다 놓은 것이 아니다. 찍으려고. 이 얘기거든요. 그럼 목사 집에 그러면 그 만년필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그 몰카를 누가 샀느냐 그러면. 예, 예. 그러면 그 만년필 몰카가 있는 줄 알고 그 목사는 그러면 그 욕실을 그대로 썼다고 뭐가 이상하잖아요. 예. 자기도 몰랐다 그러면은 뭐 그나마 좀 믿어줄 수 그렇죠. 있겠지만 예, 예. 알았는데 원래 있던 거다.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그걸 떠나서 저는 이 몰카 범죄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이 몰카 판매를 거의 지금 미국은 총기처럼 이걸 아마 판매를 하는 게 판매자도 허가제로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그래. 우리도 그러면 판매하는 거를 또 좀 규제가 필요하고 사가는 사람들 우리 차량 팔 때 차대 번호하고 이런 뭐 다 있잖아요. 이게 관리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몰카도 좀 휴대전화나 이런 것처럼 식별이 되게 해서 사가는 사람이 또 등록도 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저희는 몰카, 너무 쉽죠. 사기가. 예, 몰카 자체가 뭐 보통의 사람들이 몰카를 왜 쓰겠습니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정당한 일을 할 때도 필요하지만 어쨌거나 규제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좀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개인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분. 아, 그렇죠. 특히나 최근 그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예. 휴가철에 몰카 범죄들이 기서제에서.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예. 이제는 몰카가 없는 곳을 찾기 위해서 숙소에 들어갈 때 몰카 탐지기를 돌리는 것이 마치 상식처럼 돼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숙박 시설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에 예. 몰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게 표시가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광고 문구에. 지금 광고 문구 정도가 아니라 이 방은 이 뭐 호텔은 예. 몰카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주인이 다 검증을 했다. 예. 이런 식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방값이 조금 더 비싸겠죠. 이제 그런 정도까지 됐으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몰카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몰카의 지옥들이 됐다. 대한민국이. 예. 그리고 여기서 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여성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남성도 몰카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몰카로 몰래 특정 그 한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해서 예. 이걸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생겨서 검찰에 그 검거가 되는 사태도 있었어요. 예. 남녀 모두가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급히 몰카를 정확하게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예. 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이점이 어쨌건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저 집주인이 50대의 목사님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예. 종교인이 몰카를 설치했다. 신도를. 예, 신도를 찍었다.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일부이겠지만은 예를 들면 저런 종교, 뭐 교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의 이제 정말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일종의 비즈니스 비슷하게 보는 그런 흐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제 교회, 개신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다 시골 동네까지도 이제 교회들이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척교회 목사라는 이분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냥 이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서 제대로 검증 안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의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또 그런 분들이 저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또 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도 우리 사회 문제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제 당번병이라고 하죠. 한 당번병은 총 대신 대대장의 개 밥그릇을 닦다가 2년을 다보냈다. 박찬주 대장이 전역 지원서를 냈죠. 공감병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군대를 갔다 온 뭐 사병으로 갔다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좀 심하긴 심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저게 별들의 문제냐, 장군들의 문제냐 아닙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겠지만 간부들 뭐 중대장급만 되더라도 사실은 사병들을 사병화한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법원 판례 1986년도에 여우고개 사건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그 대법원 판례 내용 사건을 보게 되면 당시에 공감병이었던 공감병이 자정 넘어서 그 중대장 부인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중대장 부인이 이제 그냥 외출을 나갔는데 밤에 이제 새벽에 비가 오니까 공감병 보고 우산을 가지고 나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1.5km 떨어진 곳에 나갔는데
그 1.5km 떨어진 곳에 나갔기 때문에 이게 무단 이탈이다라고 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물론 결론은 그때 당시에 이제 무죄의 판결은 나왔지만 그 당시에 대법원 판례의 명확한 입장은 그것은 공관병의 임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 굉장히 논란이 돼서 그 당시에 국방부가 이러한 어떤 공관병의 업무나 이런 것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내부 규정을 보게 되면 공간, 시설, 공간에 대한 시설 관리, 그리고 예. 공관과 지휘부의 연락,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적 업무로 딱 한정을 시켜놨는데 예. 사실상 이거는 이거는 노예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 손톱이나 이런 발톱, 각질 이런 것들 떨어진 거를 공관병 주우라 그러고 속옷 빨래도 시켰네요. 속옷 빨래인데 그게 또 그냥 뭐 장군의 속옷도 아니고 예. 심지어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그 장군의 아들 속옷 빨래를 하라고 그러고 휴가 나온 사람 복귀하는 걸 도와주라고 이건 너무나 사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뭐 감찰을 해서 징계를 할 사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직권을 이용을 해서 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라든가 형사처벌까지도 그렇죠. 고려해서 엄격하게 이번에 일벌 100개 하고 이참에 공관병 제도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사실은 공관병이라고 하는 것이 장군이나 이런 어떤 별들의 소위 말하는 공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사실은 공적 업무를 지원한 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있는 부분을 도와주고 있기 거의 때문에 비서처럼 뭐 부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예. 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참에 아예 폐지까지 공론화해서 좀 검토를 예.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김재동 씨가 떠오르는데 예전에 예. 김재동 씨가 청문회 가느냐 마느냐 때문에 했을 때 내가 만약에 가서 얘기하면은 감당할 수 있겠느냐가 아마 이런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비서라고 해도 예. 업무를 위해서 회사에서 이게 제공된 그렇죠. 비서들은 빨래는 안 시키죠. 사적인 영역의 일을 시키면 큰일 나죠.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른 CEO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군대 내에서 그 사병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예,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군대의 그 사병들의 월급을 올려주고 뭐 잠자리를 갖다 개선해줘야 된다니까 군대 생활 편해져서 군기가 해이해진다 이따위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장교들이 있는 한 사실 이런 인식에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병사들이 사실상 숭고한 그런 희생들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동료다라는 인식들이 그렇죠.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런 인식들을 하지 못하는 장교들이 있다고 한다면 형사적으로 그 책임을 지게끔 해야 됩니다. 예.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사람을 가서 사서 쓴다면 그런 사람들이 귀하고 아까워서 이렇게 일들을 갖다 못 시켰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치 공짜로 부려도 되는 물건인 것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보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은 이제 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제 공관병 제도를 없애겠다라고 예. 이제 뭐 의견을 피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민간인으로, 그러니까 전역한 사람 중에서 검증된 그런 사람들을 일부 이제 채용을 해서 공관의 그런 업무를 좀 보조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바뀌는 것으로 이미 방침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이 박찬주 그 제2작전사령관의 경우는 저는 이제 80년대에 제가 군대에 갔었는데 그때 네. 당시에 공관병, 제가 본 공관병은 가정교사였거든요. 그냥 여기도 있어요. 아들 숙제 주는. 예, 숙제해주고 이제 영어 가르쳐주고 그 당시에 그 공관병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 사건에 이렇게 제가 보면 그러니까 사령관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공관병들도 좋다. 뭐 좀 원론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 사령관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사령관의 가족이 사령관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군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사령관의 부인은 거의 또 사령관급으로 대접을 얘기를 받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보면 이 사령관의 부인이 예. 공관병들한테 뭘 집어 던지거나 너는 뭐 똑바로 하는 게 뭐 있냐 어떤 이 인격적인 모욕을 주거나 예.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차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 공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 사령관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좀 참을 수 있다고 하면 아니 부인은 부인인데 왜 부인이 똑같이 사령관처럼 나한테 이건 참을 수 없다. 이래서 이제 군 인권센터에 아마 여러 가지 제보도 하고 하면서 불거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이번 경우는. 예. 어쨌건 국방부에서 이제 공관병 제도를 없애서 민간인 중심으로 다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좀 앞으로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기 대대장 게 밥그릇 이 사병은요. 폭설이 내리는 겨울에 게 음식물 들고 가다 넘어졌는데 혼났답니다. 제대로 밥도 못 준다고. 이런 사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좀 제대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요 내용 이수희 변호사님 요 내용 한번 볼게요. 조윤선 전 장관이 다시 재판정에 선다. 특검이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 예, 이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형량이 너무 약하다. 1년 반, 뭐 김기춘 전 시장은 3년 이런 형량들이 약하다. 그래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하고 조윤선 전 장관은 아예 블랙리스트 관여 부분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오해인가 법리 오해가 있다라고 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아마 특검에서는 당혹스러워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나온 추가 문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항소심에서는 그 문건들이 추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문건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뭐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유무죄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모욕적으로 느끼는 데는 문화예술계입니다. 문화예술계는 즉각적으로 성명을 내고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이제 이전에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소리들을 듣고 있는데 조직적으로 이 판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미 심포지엄이 한번 열렸고요. 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있는 것을 알았고 그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 자기 부하든 어떤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실행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책임을 지고 그만두게끔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만두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어떻게 공범이 아니라는 겁니까? 몰랐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더군다나 문화예술계에서는 꾸준히 이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의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지속적으로 탄원을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구 반응도 없었고 그리고 거기과 관련되어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어떠한 인사적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문화체육 장관으로 이 입장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비서관들이나 뭐 혹은 주변에 자기 부하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조폭의 우두머리들은 전부 다 무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하들이 일일이 가가지고 해코지를 하는 걸 갖다 다 보고받고 조폭들이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법리적인 적용들이 통용이 된다면 그야말로 또 다른 블랙리스트들을 계속적으로 양산해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예술인들은 제일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법원이 제대로 된 그런 판단들을 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이 모욕들을 좀 씻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정책 기조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공모의 증거가 없다고 그랬나요? 그 부분도 이제 재판을 해야 되죠. 박 전 대통령 재판부에서. 네, 사실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한 겁니다. 이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재판부가 이 판결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하는 게 맞죠. 만약 이 재판부에서 이것을 판결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다음 재판부에서는 본인이 쓴 판결문에 이 내용 자체가 기속돼 버리기 때문에 판결 내용 자체가 운신의 폭이 굉장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판결문을 쓰는 것이 맞는데 변론을 하지도 않은 내용을 이 재판부의 판사는 판결문에 담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 자체를 증거에 의해서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논리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판결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세력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좌편향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배제하고 보수 우파 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러한 어떤 지시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은 내용은 인정이 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문화예술계 지원을 배제하는 것에 대한 지시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큰 틀에서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그러니까 큰 것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대는 소를 포함한다. 큰 것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강론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한 지시도 당연히 포함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리고 MBN에서 단독 보도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뭐 좌편향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경 부회장은 좌편향된 인사니까 이것을 경질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송경식 부회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경제수석이었죠. 전화를 해가지고 협박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까지 보도가 됐는데 이러한 것들을 깡그리 무시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와는 공범관계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이 판결문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예, 이수민. 이거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이제 이 다른 피고인들하고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판결한 건 없어요. 이런 국정기조 이런 얘기는 이제 자료에 보도하는 데 있어서 추가 자료로 설명을 하다가 나온 거지 판결문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아니, 있고요. 판결문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들어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국정기조 얘기를 하면서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으로 그런 절차를 그러니까 위법 불법적인 방법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이런 블랙리스트 같은 걸 작성해서 뭐 좌편향을 바로 우편향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공범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 그게 아니라 보수 정권이었기 때문에 보수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 내가 봤을 때 이 문학에는 너무 좌편향적이다. 이건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 말은 대통령이면 당연히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국정기조를 밝힐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구체화하는 아랫사람들이 실행하는 쪽에서 그거는 아주 적법한 절차 내에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재판부의 판단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걸 박 전 대통령을 뭐 봐주기다 이렇게는 알겠습니다. 뭐 보면 저희가 그런데- 논쟁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 재판부가 말씀드릴 판단을 건- 하면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재판부가 이제 그 부분에서 판단을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보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휘재 씨가 악플러들을 고소를 했는데 실제로 좀 입건까지 이어졌다고 하네요. 박진아 아나운서입니다. 연예인 이휘재 씨는 지난 5월 한 방송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당시 방송에서 이 씨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해당 방송 이후 이 씨가 8명의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소해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렇게 해당 누리꾼들은 도를 넘은 악성 댓글을 남겼습니다. 현재 해당 누리꾼들 가운데 4명은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또 경찰은 최근 신원 파악이 된 다른 1명도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씨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선처는 절대 없을 거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악성 댓글 게시자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담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외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 다이애나비가 털어놓은 사생활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지금 영국을 비롯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정숙 부장님, 다이애나비가 저희가 알고 있고 보여지는 것보다 굉장히 불행한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러게 97년도에 이제 사망을 했죠. 예. 사망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영국의 한 TV가 공개한 영상은 한 93년도쯤에 촬영한 내용이에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이른바 대중 연설 능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인 코치를 통해서 이른바 여러 가지 이제 코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다이애나비가 했던 얘기를 예. 녹화한 한 16개 정도의 테이프가 이제 공개가 된 건데 거기에서 이제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이 어떤 불행했던 부부 생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토로를 한 것이죠. 예. 그 찰스 왕세자와 한 6, 7년 전부터 이른바 부부 관계가 끊어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예.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참 뭐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 그리고 중간에 다이애나비가 그 지켜주던 경호원과 사랑에 빠졌다. 예. 그런데 그 경호원이 뭐 쫓겨났고 그 얼마 뒤에 또 이 오토바이 사고로 이제 사망을 했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 등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나한테 충격을 줬다라는 거.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어떤 토로, 예. 거의 이제 그냥 개인적인 토로겠죠. 그 당시에 어떤 공개적인 그런 인터뷰를 한 게 아니고 자신의 연설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 코치와의 대화를 녹화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얼한 그대로의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국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논란이 한편에서는 일고 있고 한편에서는 뭐 이른바 그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되는 건 논쟁이 좀 아니냐. 붙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뭐 논쟁이 지금 불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찰스 왕세자의 지금의 부인이
다이애나 결혼할 당시에도 이미 내연 관계였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생활과 관련된 내밀한 영역에 있는 것이고 만약 이분이 살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내가 했던 발언이라든가 지금 이 영상에 들어가 있는 테이프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 발언의 의미는 이러이러했다라고 해명이 가능할 텐데 이미 97년도에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 이 테이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다큐멘터리 형식이라고 하면서 공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역사적인 자료로서의 가치는 있겠지만 그랬을 때 남아있는 유족들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이 테이프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생활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공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공개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개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공개를 하는 게 조금 맞지 않나요? 공개 반대하는 갑자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다이애나 B도 그 경원으로 알려진 사람하고 연인 관계였다라는 건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고사를 당하거든요. 다이애나 B도 사고사를 당하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 방송사에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갖다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지 발굴한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공감대를 갖다 불러일으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영국 국민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다이애나 그 황태자비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왕국의 그 어떤 왕국 내에서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유지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뭐 과거에는 그런 과오들을 갖다 그대로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담론들을 갖다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정말 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특정한 음모가 있어서 왕세자비와 사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사고사로 처리가 되는 그런 세상이라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일들은 백주대단에서 다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모론이 뭐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근데 굉장히 의문이 많았죠. 당시에도 이게 전에도 그때 당시에도 이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다이애나 왕세자비니 이제 24살 때, 그러니까 결혼한 지 한 5년 지났을 텐데 자신을 경호해주던 경호원 베리 매너키라는 남자와 본인 표현대로라면 깊은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경호원이 이제 왕실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렇죠. 쫓겨날 때 이 다이애나 왕세자빈도 나도 같이 나가서 같이 예를 들면 살까 이런 생각도 했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이 베리 매너키가 쫓겨난 지 한 3주쯤 뒤에 의문의 교통사고,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을 하는 거예요. 다이애나 왕세자빈이 이 97년도에 사망을 했을 때도 음모설이 그때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매너키의 죽음도 뭐 석연치 않은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 뭐 정보기관 개입설 등등 그런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죠.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사실은 추측이긴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올해가 20주기라고 하는데 참 아직까지도 많은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남도라는 영화가 지금 뭐 상당히 흥행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 유승환 감독의 인터뷰 기사가 이렇게 크게 실렸습니다. 그런데 김성수 평론가님, 스크린을 2027개나 독점을 하면은 이 정도의 흥행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전체 스크린이 어떤 뭐 통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어디서는 2,700여 개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2,500여 개라고 합니다. 3,000개가 안 되는군요. 그런데 그중에서 2,027개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이고 아주 너무나 극심한 독과점입니다. 물론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멀티플렉스 체인의 말이 아주 뭐 일리 없는 건 아니에요. 되는 뭔가 물이 들어와야 노를 저을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영화들이 뭐 100편이 그 상영이 된다면 그중에서 흥행을 하는 편수는 10편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익을 자기네들은 다 맞춰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 독과점이 진행된다면 다른 영화들은 대중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만한 어떤 기회조차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멀티플렉스 체인을 먼저 했던 나라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은 자율적으로 상식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한 영화에게 50% 넘는 그런 과점을 잘 허용하지 않아요. 그것이 시장의 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CGV 체인 같은 경우는 70%가 넘어요.
그럼 다른 영화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관을 가더라도 이거 말고는 특별히 볼 게 몇 개 예. 없다는 거죠. 근데 참 웃기는 거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데는 멀티플렉스 체인인데 욕은 유승환 감독이랑 이 영화 제작사한테 가는 것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지금 이 영화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공격들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역사를 왜곡했다는 공격. 예. 그리고 둘째는 이거는 촛불 영화다. 중간에 보면은 촛불을 켜놓고 회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촛불 집회를 갖다 얘기한 거다. 촛불 영화다. 예. 뭐 그래서 그 좌빨들이 보는 영화이기 때문에 거부해야 된다는 식의 SNS에 문자 메시지들이 돌고 있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걸 받으셨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원치 않는 그런 비정치적, 그러니까 정치적인 형태의 그런 공격들까지 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정상적이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일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 공정한 게임이 정착될 수 있는 룰을 영화계와 또 영화 산업계에서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예. 뿌리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중에서 하나가 한 영화는 전체 스크린의 50%를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과점 방지법 같은 것들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역사를 왜곡한 것이냐, 그리고 국뽕이라고 해. 뭐 지나친 국수주의를 일컫는 말인데 국뽕이냐 친일이냐 이수희 변호사는 좀 어떻게 해요? 저는 군함도 안 보고 덩케르크를 봤습니다, 사실. 예. 그 덩케르크 요즘에 이제 입소문으로 좀 히트를 하고 있는 영화인데 거기에도 영국 애국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를 그 기본 소재로 해서 거기에도 픽션이 가미되고 영화라는 게 상업영화, 어차피 상업영화니까 거기에서 상업성을 위해서 픽션, 그러니까 허구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런 영화를 만들 땐 당연히 저는 애국주의가 표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거를 얼마나 세련되게 그 예술적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예. 반감이 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더 고치돼서 더 감동받아서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좀 예술적 완성도, 영화의 완성도의 문제라고 보는데 다만 영화에 있는 그런 애국주의를 우리가 이걸 이렇게 혐오스러워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는 애국주의가 이렇게 좀 촌스럽고 뭐 그런 어디에 치우친 그런 이즘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런 거는 좀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런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면서 유 감독도 글쎄요, 이거를 철저하게 고증을 하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심을 유도하는 그 목적은 좀 달성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승환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예. 군함도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의 모티브를 얻어서 창작한 픽션이다. 그러니까 사실 역사적인 기반의 사실을 기반한 것이지만 영화 자체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군함도라고 하는 것은 아픈 기억이고 너무나 거대한 역사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역사적 사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영화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주는 그런 형식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고증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소한 거나 이런 것들도 되어 있긴 하지만 예. 그 안에 뭐 탈출극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역사적인 내용과는 그거죠. 완전히 또 달라버리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 안에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도 있는 겁니다. 예컨대 일제가 이 군함도와 관련된 가장 비판되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인에 대한 어떤 비판을 가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국인, 그러니까 한국인을 마치 일제에 뭔가 이렇게 종속적으로 뭔가 하면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들이 그려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거부감을 느끼고 소위 말해서 애국적인 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을 보고 기대하러 갔던 국민들이 이것은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군함도는 기본적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군함도라는 존재를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인식을 정확히 하게 됐고 또 강제징용의 실상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수십만 명의 우리 조선인들이 때로는 일본으로 때로는 저 태평양 제도의 이름 없는 섬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누구도 모른 채 죽음을 맞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강제징용의 문제를 일깨워줬다는 거 그리고 군함도를 일본이 201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면서 이것이 조선인 강제징용의 어떤 하나의 현장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표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그 뒤에 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부분을 환기시켜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정도의 역할은 저는 군함도면 훌륭하게 했다. 영화 자체는 그냥 군함도는
영화로 봐야지. 예. 그것을 그 하나하나 거기 나오는 소품이나 스토리 가지고 사실이 아닌 거 왜 거기 들어가 있냐 이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 영화 못 만들죠, 그럼. 영화라는 게 창작물인데, 예.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 군함도라는 부분을 그러한 어떤 역사물로서만 자꾸 보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예. 사실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유승환 감독이 그 안에서 있었던 조선인들의 갈등, 이런 것들을 영화에 녹여낸 것은 저는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는 쉬워요. 일본 비판하고 막 이렇게 비판하기는 쉽지만 사실은 우리 내부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영화에 넣었다라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무언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반성을 얻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지. 예를 들어서 예. 왜 거기 조선인들의 갈등이 그 영화 속에 왜 들어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그건 그렇죠. 현실과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영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는데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김성수 평론가, 예. 이 영화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도 역시 또 그 나이 드신 분들의 SNS에서는 예. 좌빨 영화로 구분이 되면서 보러 가지 말아야 될 영화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벌써부터요? 있다는데, 예, 벌써부터 돌고 있습니다. 이 영화도 아마 군함도처럼 개봉하는 첫날 새벽서부터 각 포털 사이트 영화 리뷰에 예. 평점 테러가 있을 예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객관자의 시각에서 인간적인 그런 공감을 시도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굉장히 예. 독특한 시각에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광주에서 사람이 죽든 말든 자기는 돈 10만 원을 벌면은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예. 자기의 손님을 거기에 태워다 주면서부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되면서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되는 그 지점을 놀랍게 아주 정말 강렬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연기의 괴물이라고 불리는 송강호 씨가 예, 예. 바로 이 연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게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 지금 택시 운전사는 이미 예매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수준이 나오고 높아요? 있어서 군함도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상대작이 될 거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스크린 독과점의 어떤 그 군함도 스크린 독과점의 시대도 예. 택시 운전사에 의해서 막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소극장님, 글쎄요. 과거 정권에서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영화들이 나오는 현상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그건 이제 하나의 시대상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번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이제 문재인 정권에 맞춰서 만든 그런 영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도 보면 예를 들면 고려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어떤 문화유산 같은 걸 보면 굉장히 기운이 막 넘쳐요. 왜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또 안정감 있는 그런 문화유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화도 마찬가지고 문화유산도 마찬가지고 예술작품 이런 것도 또 그 시대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시대의 큰 흐름이 이러한 지금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가고 있는 적폐청산이다. 예. 아니면 과거에 어떤 소외됐던 이런 사람들을 다시 좀 잘 살려내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은 그러한 흐름에 맞는 문화유산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흐름에 맞는 영화가 창작이 되고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전임 정부에서의 이른바 블랙리스트처럼 다른 부분을 완전히 배제를 해가면서 특정한 부분만을 정부가 어떤 지원하는 쪽으로 갈 경우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예. 하나의 큰 흐름이, 시대 흐름이 가고 예. 거기에 맞는 영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연스럽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8월 2일 아침에 매일경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